수도권에서 전세 매물 제로 단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세값은 55주 연속, 아파트값은 8주 연속 올랐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부동산 대책 TV 토론을 마친 뒤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해도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질 것이라고 말해 논란입니다. 진 의원은 정부 대책에 발목 잡으려는 이들에 대한 반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이 박원순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신청한 통신영장을 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서울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박 전 시장 의혹 전담 수사팀을 격상시켰습니다. 함께 생활하는 선배를 폭행하고 몸에 끓는 물을 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20대 남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산모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신생아 등 73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벌어졌습니다. 국가보훈처가 현충원 홈페이지 안장정보에 고 백선엽 장군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기재했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백 장군을 친일로 낙인 찍었다는 지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에게 확대하는 정부 방안에 대해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에선 정부 부처 바보 만들고 청와대만 생생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이사 준비하시는 분들 요즘 걱정이 정말 많을 듯합니다. 지난 10일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 전세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보유세 부담 때문에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이 많고 또 임대차 3법 통과를 예상하고 전세를 대폭 올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물건이 없으니 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급히 몇몇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사정이 어떤지 점검을 해봤더니 예상보다 사정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오늘은 김주영 기자의 현장 취재로 뉴스9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아파트 단지. 총 4,900여 세대 규모인데 지난주부터 전세 매물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전세가 없어요. 현재 올 전세는 아직은 없어요. 6월부터 전세 호가가 1억 이상 오르더니 7.10 대책 이후 전세 매물이 아예 끊긴 겁니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다주택자들은 전세 대신 반전세나 월세로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남 대치동의 5월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율은 30%였는데 7월 들어 39%까지 올랐습니다. 이자가 싸니까 전세 놓았던 분들도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경우도 있고요. 서울 곳곳의 대단지 아파트에서 전세 매물 숫자는 2, 3주 만에 절반 수준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전세금 시세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전세값은 지난주에만 0.08% 올라 지난해 7월부터 55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부동산 세금이 급격하게 오른 데다 저금리 현상 때문에 오른 전세금 대신에 월세 또는 반전세로 전환하는 상황이 주택 서민을 위한다는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세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자, 이렇게 전세뿐 아니라 집값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한 달 새 2번이나 고강도 대책을 내놨지만 도무지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8주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강북 지역에서도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거래는 줄고 집값은 올라가기만 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어서 권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7.10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집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강북에서 거래된 3억에서 6억 원대 아파트 56채 중 30채가 신고가를 기록한 겁니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는 지난 6월 중순 3억 5천만 원에 거래됐던 41제곱미터형이 이달 14일에는 4억 3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성북구 정릉의 이 아파트 50제곱미터형도 지난달 8일 4억 5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7.10 대책 당일 가격이 9천만 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지역 경기가 서울에서도 너무 소외된 지역을 받았던 지역인데 여기 싸니까. 강남에선 매물이 아예 자취를 감췄습니다. 7.10 대책 이전에 이미 신고가를 찍은 이후
관망세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서울라세 대체요 안 떨어져요 절대. 사겠다고 문의전화 오는데 물건이 없다니까요. 이 같은 추세에 서울 아파트 값은 이번 주 0.12% 올라 8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주택시장 고공행진과 투기꾼을 잡겠다고 내놓은 고강도 대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TV 토론이 끝난 뒤 편하게 한 말이라고는 합니다만 야당은 즉각 여당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출신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 나올 정도의 여당 의원이 이런 말을 할 상황인데 청와대도 국토부도 여당도 왜 공개석상에서는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만 하는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다룬 MBC 100분 토론이 끝난 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참석자들과 대화합니다. 그죠. 떨어뜨릴 수도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 토론 종료 후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말한 건데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진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기도 합니다. 앞서 토론에선 이번 대책이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근본적인 정책을 꺼내든 만큼 이제부터는 집값을 완전히 잡아갈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했다. 논란이 커지자 진 의원은 집값 하락 공포를 조장하지 말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국가 경제를 우려할 정도로 그렇게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의 거짓 정책을 들킨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한 거지 뭐. 결국은 안 내려간다는 거를 상식적으로 얘기한 거라고 해요. 경실련도 정부 여당의 실책들을 볼 때 단순 실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진 의원을 국토위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지난 3년 남짓한 기간 동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무려 22번에 이릅니다. 그러나 결국 집값을 잡는 데는 실패했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이 치솟고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부채 간 갈등만 부추기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혼란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취임 초기부터 주택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연간 지금 서울에서는 4만 호 이상 아파트가 공급. 하지만 최근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여당과 청와대의 지적이 잇따랐죠.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의 공통적인 여론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 금기시됐던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등장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국토부. 정부 차원에서 아직 검토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반나절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결국 국토부가 밀린 모양새가 됐죠. 그거는 이미 정부가 당정관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를 했습니다. 문제는 미래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한 서울시의 반발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서울 지역에는 공급량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때문에 부동산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고 오히려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공원이나 녹지 놔두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완화하고 춘거 완화하고 기존 도시를 좀 컴팩트 시티로 좀 개발할 수 있게 해서 진행하는 게 더 빠르고 좋아요. 그래서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재건축 규제 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도 이미 공급 확대라는 대원칙에는 동의한 상황.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도 딱 잘라 거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모든 정책 수단을 메뉴판 위에 올려놓습니다. 악화된 여론에 그린벨트 해제 방침까지 나왔지만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에 시민단체의 반발이 겹치면서
이달 말 주택 공급 방안이 예정대로 발표될지, 발표된다면 어떤 방안이 포함될 수 있을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뉴스 속보 이어가겠습니다. 박 전 시장의 마지막 행적의 비밀을 풀 열쇠 휴대전화를 조사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타살 혐의가 없다는 이유였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일주일 만에 대규모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모두 3대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1대를 확보했고 나머지 2대를 조사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타살 혐의가 없는 상황에서 사망 경위 확인을 위한 강제 수사는 불필요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르면 내일 이미 확보한 휴대전화 1대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수사 전담팀도 꾸렸습니다. 팀장은 치안감인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이 직접 맡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전담팀을 통해 기존 사망 사건과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임과 묵인 의혹까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포함해 제기된 의혹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경찰 수사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피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 보고라인도 검증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 등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에 배당하고 직접 수사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별보좌관이 서울시에 사표를 냈습니다. 임 보좌관은 박 전 시장이 고소를 당하기 전 혹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소 사실 유출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기도 하죠. 서울시는 일단 임 특보의 사표를 받지 않았고 경찰은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는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 인물입니다. 박 시장이 실종되기 전날 2차례나 박 시장을 만났습니다. 임 특보는 박 시장 사망 후에는 휴가를 내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어제 오후 서울시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시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임 특보를 행정국 대기 발령 상태로 남겼습니다. 진상규명 민관합동조사단이 꾸려지면 임 특보가 가장 중요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꾸려질 진상조사 이외 조사를 염두에 둔 것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당장 수리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여러 판단. 경찰은 임 특보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임 특보가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을 미뤄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특보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총무와 남인순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거쳤습니다. 2019년 1월 서울시 젠더특보로 임명돼 성폭력 문제와 여성 인권과 관련한 시정 자문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지난 4.15 총선 하루 전인 4월 14일 밤 서울시 비서실 직원이 동료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한석 당시 비서실장은 시의회에 출석해서 언론 보도가 나올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사건 직후 서울시가 진상 파악에 들어갔고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을 전보 조치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비서실장이 몰랐다는 말도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사실을 다시 끄집어내서 보도하는 이유는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여러 차례 고통을 호소했는데 묵살당했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지점과 이 상황이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배상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4월 18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서울시 전현직 비서실 직원 모임에서 성폭행 사건 첫 언론 보도가 나온 지 닷새 됩니다. 당시 고한석 서울시 비서실장이 시의회에 출석해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14일 날 이 사건이 났는데 약 일주일 정도를 티 안 나게 하려고 감추신 거예요? 아닙니다. 경찰서에 고발은 했으나 시 내에 다른 문제 제기를 시 내부에서는 하지 않아서 시 내에서는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정보나 계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당시 서울시 움직임은 고한석 비서실장의 발언과 달랐습니다. 서울시는 4월 24일 경찰이 수사 개시 통보를 하기 전부터 비공식적인 경로로 비서실 성폭행 사건을 인지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언론 보도 이틀 전인 4월 21일 가해자로 지목된 비서실 직원 A씨를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했고 상사인 고한석 비서실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측근으로 시 내부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고한석 전 비서실장이 시의회에서 내부 움직임과는 동떨어진 발언을 한 이유를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자랑했던 성범죄 매뉴얼도 있으나 마나한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의 경우처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도 내부 신고가 없으면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서울시 성범죄 대응 지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직장 내 성폭력 처리 매뉴얼입니다. 성비위 사건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8쪽짜리 매뉴얼 어디에도 피해자가 수사기관 등 외부에 신고한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부터 성비위를 근절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관리자의 성범죄 대처 능력을 인사평가 항목에 포함시킬 정도로 의지를 보였지만 허울 뿐이었습니다. 특히 승진을 위한 역량평가 과제로 성희롱 성폭력 사건 대처 능력을 평가 항목으로 추가하고 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외부에서 발탁한 정무직 공무원들에게는 부서 내 성문제 발생 시 다른 절차가 적용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4월 비서실 성폭행 사건 이후 각 부서에 고충 상담관이 배정됐는데 비서실과 특보 등 정무직들이 근무하던 6층에는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정무직 대상으로는 젠더 특보가 해당 역할을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현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이 뭐 돈을 다르게 받아 뭐가 다르다고. 서울시는 박 시장이 직원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된 이후에야 외부기관 신고 사건 처리 절차가 포함된 개정 매뉴얼을 뒤늦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대학가에서는 박원순 전 시장을 비난하는 대자보가 연이어 붙고 있습니다. 연세대를 시작으로 서울대와 고려대에서도 박 전 시장을 비난하는 대자보가 발견됐습니다. 대자보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그리고 이게 뭘 뜻하는지 노도일 기자가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고려대의 한 게시판. 대자보 위에 청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 14일 새벽 서울시청 출입문에 붙어 있던 박 전 시장 비난글과 똑같은 형태, 똑같은 내용입니다. 박 전 시장뿐만 아니라 이처럼 외신과 만화를 이용해 대통령과 여당을 비난하는 게시글도 붙었습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이 여권 인사들의 성추문에 침묵한다는 내용의 CNN 기사와 앞서 성 관련 문제가 불거진 여권 소속 전직 광역단체장들을 비꼬는 내용입니다. 피해자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이나 아니면 의혹을 해명하지 않고 사실 퇴장해버린 방식이잖아요, 이건. 그래서 보이지 않지 않죠. 서울대 중앙도서관에도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그 사람이 삼선의 현역 서울시장이건 차기 대선 주자건 시민운동의 대부건 당신은 잘못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학생들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든 가장 비겁한 죽음이라는 포스트잇을 붙이며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 피해자분과 연대할 수 있다는 거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피해자와 연대하겠다는 흐름이 대학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중대한 범죄에 연루돼 자리를 비울 경우에 다음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한 민주당의 당헌을 둘러싸고 내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약속한 대로 서울 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말자는 의견과 당헌을 고쳐서라도 후보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겁니다. 갈등의 조짐까지 보이자 당대표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지금 지도부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이자 친문 핵심인 전재수 의원은 내년 4월에 서울 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말자고 했습니다.
확실하게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더 크게 승리하기 위한 출발이 될 수도 있다. 서울시장이 공석이 된 뒤 공개 발언으론 첫 무공천 주장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후보를 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믿음직한 후보를 통해서 책임진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전 의원은 한쪽 정당만 구속하는 도덕 룰에 대해 토론할 때가 됐다며 당헌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내달 말 전대를 앞두고 어느 지도부에서 공천 여부를 결정할지를 두고도 이견이 나옵니다.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지금 지도부에서 결정하는 게 정당하다고 했지만 앞서 현 지도부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다음 지도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궐선거에 책임이 있을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건 민주당 당헌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를 뒤집는 건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어느 지도부에서 결정할지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함께 방을 쓰던 고향 선배를 상습 폭행한 20대 남녀가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머리에 끓는 물을 붓는 등 너무 끔찍해서 입에 담기도 무서울 정도의 가혹 행위를 벌였는데요.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후드 모자로 얼굴을 가린 20대 남녀가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사과하고 싶어요. 21살 A씨와 여자친구 23살 B씨는 함께 살고 있던 중학교 선배 24살 C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연인 관계인 두 사람이 선배 C씨에게 끓는 물을 수차례 붓는 등 끔찍한 가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가혹 행위를 당한 선배는 2달 가까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만큼 크게 다쳤습니다. 또 C씨는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가장 심해진 거는 이제 뜨거운 물로 이제 붓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세 사람은 지난 2월부터 석 달 동안 경기도 평택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후배 A씨와 B씨는 직장을 잃고 생활비가 부족해지면서 C씨를 폭행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금해놓고 사기를 가했다. 이렇게 가혹행위 됐다. 얘만 가서 일하고. 그래갖고 그 번 돈으로 먹고 살았다. 경찰은 구속된 A씨 등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금전적 피해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등 경주시청 철인 3종 경기 전현직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김모 감독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감독은 선수들에게 개인적으로 항공료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신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청 철인 3종팀 김모 감독이 선수 10여 명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혐의 외에도 선수들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감독은 전지 훈련비 명목으로 선수들에게 항공료 등을 개인 계좌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감독은 경찰 조사에서 선수들에 대한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최숙현 선수 고소에 있어가지고는 부인 상태였거든요. 일부 인정한다. 일부 인정, 일부 부인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고 최숙현 선수가 지난 3월 훈련 도중 감독과 운동 차왕사에게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 사실을 자필로 적어 경주시청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필 진술서를 마지막으로 경주시청에 추가 조사는 없었습니다. 경주시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직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는 경위 같은 거는 지금 다 뭐 드러난 것처럼 그렇게 나올 거예요. 수사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끝난 뒤에 이제 그렇게 할 사항이죠. 김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다음 주 중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산모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신생아 등 73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벌어졌습니다. 확진 산모가 어디에서 감염된 건지 아직 경로 파악이 되지 않아서 불안이 커집니다. 권용민 기자입니다. 불이 꺼진 채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유리창 너머엔 슬리퍼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제 이곳에 머물던 산모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리원은 임시 폐쇄됐습니다.
이곳에 머물던 산모와 신생아들은 모두 퇴소했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환자는 서울 송파구 주민으로 지난 10일 입소해 15일 발열 증상을 보였습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전혀 증상도 없으셨는데 발병하는 날 그날 머리가 아프고 열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증세를 보인 직후 해당 산모는 응급실로 옮겨져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어제 최종적으로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7월 16일 방역 소동을 완료했다고 알고 있고요. 시설은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폐쇄 조치하는 걸로. 방역당국은 산후조리원에 있던 산모들과 신생아, 조리원 종사자 등 73명을 전수검사했습니다. 40여 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산모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정부가 해외 거주 우리 국민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3개월여 만에 다시 특별 수송기를 띄웁니다. 지금 이라크에서 들어오는 해외 유입 확진자가 많은 데다 이라크 현지 상황 악화에 한국인 근로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점을 고려한 건데요. 외국 입국자로 인한 2차 감염도 확인돼 지역도 비상입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입국한 100여 명의 이라크 건설 근로자 가운데 어제 6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사흘 새 4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현지에 남아있는 근로자들 가운데 귀국을 희망하는 200여 명을 이르면 오는 22일 전세기로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우한, 이태리 교민 등의 이송 경험을 거울 삼아 수송, 검역, 격리, 치료 등 일련의 행정 및 의료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외 유입 확진자가 엿새째 국내 감염 사례를 앞지른 가운데 해외 입국자를 이송하거나 격리 생활을 지원하다 감염된 사례들도 확인됐습니다. 한 명은 가족이었고요. 공항에 가서 차를 모셔오신 분, 생활 지원해 주셨던 분이 양성으로 확인이 돼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무증상 환자분들도 있고 이동하는 과정 중에나 또 노출되는 사례들이 소수라도 있을 수는 있어서 국내 발생도 닷새 만에 20명대로 늘었는데 특히 제주도에선 마스크도 없이 해열제를 먹으며 5박 6일 머문 서울 확진자로 인해 N차 감염이 확산돼 비상입니다. 70대 확진자 A씨는 지난 9일 제주를 찾았고 11일부터 증상이 나타났는데 A씨와 2차 감염자들이 접촉한 인원은 1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한 덕분에 대한민국이 코로나 확산세를 잘 막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카페 등에서는 이런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여름 휴가가 시작되고 있어서 확산 염려가 있는데 방역당국은 마스크를 쓰지 않을 때 감염 위험이 5배 높아진다면서 마스크 착용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황병준 기자 리포트 보시면 마스크 효과를 다시금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주 서구의 한 시장. 마스크를 안 쓴 남성이 다른 남성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이 남성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한 공무원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오늘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거나 버스에서 하차를 요구한 기사와 시민들을 수차례 때리고 물어뜯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는 코로나 대처의 유일한 백신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는 경우보다 감염의 가능성이 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수원의 한 대형 교회에선 확진자 3명이 수차례 예배 등에 참석했지만 마스크 착용 덕분에 교인 9천여 명 가운데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 인식은 아직 부족합니다. 한 조사에선 식당과 술집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마스크를 혼자 쓰거나 벗기 어려운 24개월 미만의 유아나 마스크를 쓰면 숨쉬기가 어려운 사람은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40대 남성이 바다에 빠졌는데 해경이 다행히 차량 속에 있던 이 남성을 가까스로 구조했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이성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캄캄한 밤 바다로 해경 구조대원이 빠르게 헤엄칩니다. 물에 빠진 승합차 운전자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차는 운전자와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기 일보 직전. 차는 운전자 41살 A씨를 구조하자마자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한밤중에 수심이 5m나 되는 곳에 차가 빠지면서 운전자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구조에 걸린 시간은 단 2분. 사고 현장 100m 거리에 해경 파출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격자 신고를 받자마자 구조대원 2명이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면서 가까스로 구조에 성공한 겁니다. 저희가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접근하기 쉬웠고 또 다행히 좀 창문을 깰 정신은 있으셔가지고. 구조된 A씨에게서는 술 냄새가 진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 면허가 취소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경기 수원의 한 스쿨존에서 승용차가 질주하다가 주차된 차 5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학원차에 타고 있던 중고생 등 11명이 다쳤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검은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질주해 정차 중이던 SUV 차량 운전석을 들이받습니다. 휘청거리던 승용차가 약 20m 정도 밀리더니 일렬로 주차된 차량을 또 들이받습니다. 길에 있던 시민 6명도 차량 유리 파편을 맞거나 사고 차량 사이에 끼어 모두 11명이 다쳤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경기 수원의 한 스쿨존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육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이곳에서 추돌 사고가 났던 차량에는 학원 수업을 마친 학생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시진 않았지만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여기서 진술하기는 그때 당시 상황을 모르겠대요. 사고는 상황을. 경찰은 차량 사고 기록 장치와 CCTV를 통해 A씨가 규정 속도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연 보조금 담당 전 직원을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러자 정의연 측이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면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는데 심의를 열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내렸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정대협에서 보조금 업무를 맡았던 전직 직원 A씨. 지난 13일 서울 서부지검 수사관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2014년 정대협 사업 관련해 문의 사항이 있으니 연락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6년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제주도에 살아 출석하기 어렵다고 했다는 게 정의연 측 설명입니다. 이튿날 검찰에서 제주지검으로 내려갈 테니 조사에 응하라고 했지만 재차 거부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부지검이 증거관계를 검토해 A씨를 정식 입건하고 피의자로 전환하자 정의연 측은 인권침해라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피의 사실은 물론이고 죄명조차도 고지하지 않은 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적법 절차에 따라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오늘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검찰은 예정대로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국가보훈처가 고 백선엽 장군 발인 하루 만에 홈페이지에 안장 정보에 친일 행위자란 문구를 넣어서 논란입니다. 아시다시피 백 장군의 친일 행적에 대해선 서로 다른 주장이 여전하고 역사적인 평가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재양 군인회는 구국 영웅인 백 장군을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말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정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현충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고 백선엽 장군의 안장자 정보입니다. 비고란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됐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문구는 백 장군 발인 당일인 지난 15일엔 없었지만 하루 만인 어제 추가됐습니다.
2009년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소위 친일 행위자로 지목한 명단 중에 현충원에 안장돼 있던 인물은 11명입니다. 묘비에도 없고요. 공훈록에도 친일 행적과 관련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살펴보셨습니까? 네, 살펴봐서 보훈처는 지난해 3월 위원회 결정 사실을 안장 정보에 기록하기로 했고 이번에 백장군도 포함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동족에게 해악을 끼쳤다는 실체는 없다며 백장군을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일각에선 향후 파묘 작업을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훈처 관계자는 친일 행위를 어떻게 기록할지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지만 친일 행위자 문구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지난달 25일 수익 2천만 원 이상 모든 주식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가 나온 뒤 새로 과세 대상에 포함된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 정책을 대통령이 22일 만에 뒤집은 셈인데 야당에선 대통령이 선심 쓰듯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신은석 기자입니다.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주식 거래로 2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면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하는 금융세제 개편안. 새로 과세 대상이 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잇따른 데다 증권거래세와의 이중과세 논란까지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수정을 지시했습니다. 정부 발표 22일 만입니다.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제 개편은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도 했는데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걸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대통령이 뒤집는 형식에 대해선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질병관리본부에 청승격안 입법 예고 이틀 만에 보완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질본 산하 연구기관을 복지부 산하로 이관한다고 발표한 뒤 비판 여론이 들끓자 재검토를 지시한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정책을 마치 간 보듯 하다 안 좋으면 뱉어낸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부처 바보 만들더라도 청와대만 생색내는 대한민국. 국민은 혼란스럽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그제 코로나발 고용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뉴스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고용 감소 폭이 줄어들었고 내수의 흐름도 개선되고 있다는 낙관적인 평가를 냈습니다. 이 평가를 어떻게 봐야 할지 너무 섣부른 낙관론은 아닌지 송병철 기자가 자세히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IMF 외환 위기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취업자 수도 넉 달째 줄어 고용 대란 우려가 커졌습니다. 숙박 음식업, 도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시각은 다릅니다. 취업자 수가 줄긴 했지만 5월부터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도 증가했는데 정부는 내수 지표가 좋아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 감소 폭이 축소되고 내수 관련 지표의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나 하지만 재난지원금 효과로 소비가 반짝 늘었을 뿐 다시 소비 절벽이 오고 있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전문가들도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더 이어질 거란 분석을 내놓습니다. 지금 바닥이라서 여기 정점을 치고 이제 V자 반등을 할 거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시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 마이너스 0.2%보다 낮을 수 있다고 밝혀 정부와는 다른 시각을 보였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상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고문이 미 언론에 실렸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한국 사위로 잘 알려져 있는 레리 호건 미 메릴랜드 주지사인데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건지 김보건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미 공화당 소속으로 전미 주지사 협회장을 맡고 있는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워싱턴 포스트에 실은 기고문입니다. 혼자 싸우기라는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대응을 비판하면서 지난 2월 만찬에서의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그는 한국인들을 끔찍한 사람들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왜 미국이 그동안 한국인을 보호해왔는지 모른다고 했고 한국은 미국에 돈을 내지 않는다고 불평했다고도 했습니다. 당시는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에 빠지면서 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 휴직 카드를 꺼내 한국을 압박하던 때였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코로나 진단 키트를 공수하는데 한국이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도 자세히 썼습니다. And I want to personally thank President Moon Jae-in, Prime Minister Chung, Ambassador Lee. 호건 주지사는 부인이 한국인이어서 한국의 사위로 불리며 워싱턴을 방문한 문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My beautiful wife Yumi is here with me. I'm proud to be a 한국 사위. 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로도 거론됩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인도와 네팔 등 남아시아의 홍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습니다. 보통 우기가 8, 9월까지 지속돼서 추가 피해가 염려됩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마을에 지붕들만 보이고 집안은 물이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아이들은 앞마당을 헤엄쳐 나오고 주민들은 차 대신 배를 타고 다닙니다. 희귀종 외코뿔소가 서식하는 세계문화유산 카지랑가 국립공원도 완전히 침수됐습니다. পানীৰো সুত বৈছে এফালে আৰু পানী একদম সব পানী তলত এই চৰত যিবিলাক মানুহ আছে সব নায়ে মানুহ ঘৰ চৰ সব পানী উঠাই লৈ গ'ল. 한 달간 쏟아진 물폭탄에 인도와 네팔, 방글라데시에선 이재민 400만 명이 발생했고 21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습니다. 방글라데시 당국은 최악의 경우 국토의 40%까지 잠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9월까지 우기에 접어들면서 폭우 피해가 점점 더 커질 거란 점입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숲이 활활 타오릅니다. 메마른 날씨 탓에 불길이 잘 잡히지도 않습니다. 연기가 넘어오면서 도심은 짙은 스모그로 뒤덮였습니다. 시베리아 지역 러시아 사카공화국에서만 산불 106건이 발생했습니다. 잇따른 산불은 연일 40도가 넘는 이상고온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달라이 라마의 불교식 주문이 담긴 곡이 빌보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친 심신을 달래주는 치유의 음악이 인기인데요. 어떤 음악인지 들어보시죠. 최윤정 기자입니다. 잔잔한 음악을 배경으로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 불교식 주문인 만트라를 읊습니다. 살아있는 부처로 통하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목소리가 담긴 앨범입니다. 자비, 용기, 치유, 정화 등 11곡의 앨범이 발매 일주일 만에 빌보드 뉴에이지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Please keep your own mind, your own heart more compassionate. 평소 달라이 라마의 육성을 들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했지만 정작 육성 콘텐츠가 없다는 걸 알게 된 달라이 라마의 제자가 직접 제작에 매달렸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음악은 내가 닿을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제작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루마의 9년 전 앨범도 18주째 빌보드 클래시컬 부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I'm sure music will help you to get through this situation.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5년 전 영상도 역주행 중입니다. 2015년 쇼팽 콩쿠르 결선 무대 우승 영상이 매달 출석 체크가 이어지며 조회수 1,200만 회를 넘겼습니다.
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마음에 쉴 곳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음악들이 더 인기를 얻는 게 아닌가. 지친 사람들에게 서정적인 음악이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베트남전에 파병된 우리 군에게 미군 전투 식량은 악몽이었습니다. 푹푹 찌는 정글에서 밍밍하고 느끼한 시레이션만 먹다 진이 빠지곤 했죠. 보다 못한 박정희 대통령이 존슨 대통령에게 김치 친서를 보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하루 3끼 함께하는 김치만이라도 우리 장병이 먹을 수 있다면 사기가 크게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이 국산 김치 통조림이었습니다. 이걸 먹고 우리 국군 장병들은 기운을 차렸습니다. 김치가 맵고 짠 염장에 몸을 내맡기는 건 헌신입니다. 잘 익도록 겨울을 참고 기다리는 건 인내입니다. 우리 모두의 입맛을 끌어안는 건 사랑입니다. 시인들은 김치를 높으나 높은 정신, 우리 가슴 먹여 살리는 순한 목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970년 미 상원 청문회에서 어느 의원이 김치를 모독했습니다. 한국군에게 썩은 채소를 먹이느라 국고를 낭비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김치에 열광하는 세계인이 들으면 기겁할 만한 말이었죠. 그 김치가 또 새롭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코로나 사망률이 낮은 것은 김치가 바이러스를 차단한 덕분이라는 프랑스 연구진의 논문이 나왔습니다. 연구를 이끈 호흡기 분야 석학은 나도 절인 양배추 위주로 식단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김치는 사스 때도 주목받았지만 어디 김치 덕분만이겠습니까? 엊그제 대구 동산병원이 만회 대상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야전 병원이자 자원봉사자의 성지로 불렸던 바로 그 병원입니다. 서영성 병원장은 모든 직원이 대구의 노화의 방주가 돼야 한다는 결의로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병원에 주는 상이라고 했습니다. 내일 모레면 국내 첫 코로나 환자가 나온 뒤 의료진, 방역당국 그리고 온 국민이 힘겨운 사투를 벌인 지 6개월이 됩니다. 그 사랑과 헌신, 인내는 김치가 품은 정신과 닮았습니다. 강화도 오두막에 혼자 살던 시인에게 어머니가 김치를 담가 보내셨습니다. 당신 마음이 그 그릇이 되어 햇살처럼 강을 건너왔네. 김치보다 먼저 익은 당신 마음 한상. 일단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의 소박화돼 절실한 소원처럼 모두가 한마음이 되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싸움도 결국 끝나고 말 겁니다. 7월 17일 앵커의 시선은 김치와 코로나였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 막 들어온 뉴스가 하나 있어서 급히 전하겠습니다. 이른바 채널A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모 전 기자가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건데 강요 미수죄로 구속되는 일이 이례적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에게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채현 기자, 이 전 기사가 결국 구속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이 조금 전 이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조금 전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고 또 이런 혐의 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또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또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법원이 검찰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 채널A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당장 오는 24일 열리는 대검 수사심의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이와 별개로 기자의 취재 활동과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그동안 강요제도 아닌 강요미수로 인신을 구속하는 건 어렵다고 보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의 이번 구속 결정은 법리만 따진 게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앞서 이번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정의하고 수사 의지를 강하게 표출해왔습니다. 반면 의혹 당사자들은 이번 사건은 권언유착 사건이라며 결백을 주장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장맛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일요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는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데요. 제주도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역에서는 소나기만 지나겠습니다. 일요일부터가 문제인데요.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엄청난 비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특히 월요일 오전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서 시간당 50에서 8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30도, 대구 29도, 부산 25도 등으로 다소 덥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비가 오면서 기온이 좀 떨어지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비가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7월 17일 금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